한반도, 나아가 세계 곳곳의 평화 이슈를 점검합니다. 평화 공감. 남북관계 강대강 대결 국면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일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고 있고요. 북한은 남북 간 아시안게임 경기 결과를 보도하면서 우리 팀을 괴뢰로 표기했습니다. 대화가 없는 상태에서 서로에게 험한 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러다 자칫 우발적 충돌이라도 발생하면 어쩌나 염려됩니다.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개건 교수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 푹 쉬셨습니까? 푹 쉬었습니다. 아주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쉬었습니다. 네, 뭐 안보 국방 관련 뉴스가 쏟아졌었잖아요. 연휴 기간에도 꽤 굵직굵직한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뉴스 보기는 보셨죠? 뭐 봤습니다만은 뭔가 이렇게 소비한다기보다는 좀 곰곰이 성찰하면서 우리 주변 정세가 어떻게 되는가 항상 또 아마 이게 좀 사력 있게 봐야 될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추석 민심도 많이 좀 들어보셨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경기 침체 징후가 굉장히 그 알려진 것보다 심각하다. 예, 그러니까 당장 이제 장바구니 물가 뭐 이런 얘기도 하시자면은 과거에 오히려 경기가 침체됐을 때 사행성 산업이 왜 이렇게 더 잘 되지 않았습니까? 네. 오히려 올해는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경마장 같은데 예전 손님 반밖에 안 된다 그러고 이런 거 봤을 때 야 이게 이 민생이 지금 이게 정말 그 현장에서는 더 말은 안 하지만 심각하구나 하는 위기의식을 많이 갖게 됐죠. 사행산업까지 침체일 정도로 경기가 그렇습니다.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걸 느끼셨다는 건데 추석 연휴 기간에 성찰하신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에 여러 일정을 소화했는데 그중에서도 국군의 날에 이제 최전방인 25사단 방문한 일정이 눈에 띄었습니다. 선글라스 끼고 철책을 직접 둘러봤는데 이 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저는 대통령이 이렇게 추석 그 연휴 기간에 전방 간 건 잘했다고 봐요. 이렇게 가서 그 집에도 못 가는 장병들하고 같이 시간 보냈다. 이런 면에서는 오히려 뭐 장병들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는 행사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적합한 일이다. 이런 데서 뭐 평가를 아낄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북한이 도발하면 1초도 기다리지 말고 응사하라. 네, 1초라는 표현이 이런 심상치 않게 지시를 들었어요. 그 최전방 이제 일선의 전투원들한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진짜 그렇게 되는 거죠. 지체 없이 이렇게 그 바로바로 응사해버리게 되면 합리적인 대응이 이제 결여돼서 이게 더 통제하기 곤란해지거든요. 우리가 군사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강경하냐 온건하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그걸로 싸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얼마나 합리적이었느냐, 얼마나 어떤 우리한테 유리하게 빨리 종결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건데 이렇게 자꾸 어떤 그 등을 떠다밀듯이 얘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경험이 있죠. 2009년 11월에 그 해군 창설 기념일이었어요. 그때 북한 어선이 경비정이 중국 어선을 단속하려고 NLL을 월선을 한 거를 완전히 그냥 초토화 시켜버렸거든요. 그 분명히 보면은 너무 빨리 과도하게. 그럴 때 해군 참모총장이 뭐라 그랬느냐. 저기 총을 쏠라 그러면 그 손목을 잘라버려라. 이런 식의 막 강경 경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일단 한번 당해본 북한이 그 이듬해 천안함 사건 2010년 3월이죠. 이렇게 이어지는 일련의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했는데 제가 본 북한은 한 번 당하면 반드시 보복한다. 이런 어떤 그 절치부심하는 군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다음에 장병과 국민들의 안위를 생각하고 일단은 우리가 통제하고 안정시켜라. 그러는 가운데서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이것이 어떤 그 우리가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을 좀 갖춰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1초라는 건 그 합리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판단 시간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한 말이긴 하겠지만. 합니다만 우리 군에는 교전 수칙이란 게 있고 또 이런 교전 수칙을 위반해서
불필요하게 그 강경 대응을 했을 때는 당장 유엔 사령부로부터 제재가 들어오고 조사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군복 벗은 지휘관 한둘이 아닙니다. 냉전 시대부터. 네. 지금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이 DMZ 이 그 최전방에 대한 관할권은 예.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가 아니고 유엔군 사령부 관할이에요. 그러면 유엔사 정전식 교정 규칙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예. 이 교정 규칙에 따라서 숙달되고 훈련하고 학습되고 네. 이렇게 해서 수준 높게 그 전방을 통제하는 군대지 뭘 1초도 기다리지 말고 뭐 그것도 보통 한 발을 쏘면 세 발을 응사하라는 이런 지침이었는데 이렇게 돼서 이제 충분성과 비례성의 원칙으로 대응하라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자칫 그 현장에서 뭐 일일이 자로 재듯이 그런 거 계산할 수도 없는 거고. 네. 또 바다 같은 경우는 아주 그 불확실하고 상황에서 예, 복잡한 그 정세란 말이죠. 이러는 가운데서 강경 대응이 능사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어떤 또 다른 보복의 악순환 이런 거를 겪는 것보다는 DMZ라는 그 비무장지대를 우리가 경비하는 본질은 예. 거기에서 우발적 사태를 방지하고 예. 더 큰 전쟁으로 확전되지 않으면서 정전협정을 준수한다는데 우리 군의 기본 임무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걸 일탈하면 안 되죠. 그런 면에서 조금 지도자의 발언은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네. 아마 우리 장병들이 잘 훈련이 돼 있을 겁니다. 또 지휘관들은 아마 청년 장교 시절부터 유엔사 정전식 교정 규칙을 충분히 숙달했고 예. 그런 만큼 잘 지켜내리라고 보고 네. 불행한 우발적인 사건은 가급적이면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에요. 네, 1초라는 표현의 그 의미가 워낙 강해서 요 발언으로 해서 기사가 또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글쎄, 예. 한번 여쭤봤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대규모 시가 행진이 10년 만에 열렸는데 윤 대통령이 또 직접 참석까지 했습니다. 네. 군사안보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이게 이제 서구 민주국가에서는 이런 류의 군사 퍼레이드라는 건 잘 없거든요. 오히려 북한 쪽에서 많이 봤던 그건 장면인데 이제 권위주의 국가들 뭐 중국, 북한, 러시아 이런 데서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북한에 대해 가지고 같은 개념의 퍼레이드로 경쟁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에 주한미군이 왔는데 이렇게 화면으로 보니까 뭐 발도 안 맞고 오와 열도 안 맞추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의 각을 딱딱 잡아서 하는 예. 이런 제식 훈련은 미군한테는 생소하거든요. 예. 그렇다고 미군이 뭐 못 싸우는 군대입니까? 그렇지도 않죠.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보여주기식 뭐 10년에 한 번 정도 한 거니까 뭐 이해는 합니다만은 너무 그런 것보다 제 생각인데 이왕 퍼레이드를 하려면 좀 축제 분위기로 바꾸면 어떨까? 국민들도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네. 그러면서 뭐 완전히 그 건드리기도 무섭잖아요. 뭐 딱딱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말 그대로 시민 속에서 같이 축제 개념으로 네. 이렇게 좀 이왕 할 거라면 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이 군사적인 어떤 퍼레이드는 일종의 축제다. 좀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도 대폭 넓히고 그런데 오로지 이렇게 과시하듯이 하는 예. 이런 시가 행진보다는 시민과 함께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말 그대로 그 어떤 축제 행렬 이런 게 이제 프랑스 같은 데는 이제 그 독립 개선문 예. 앞에서 이제 승전 기념일 행사를 하는데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의 군사 축제로 만들자. 그리고 시가행진보다는 시가행진은 가급적 시민과 함께하되 다양한 행사가 앞으로도 많이 열립니다. 뭐 네. 계룡대에서 앞으로 지상군 페스티벌, 또 성남에서 에어쇼 네.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10월부터는 군사 축제. 그다음에 우리의 군사력과 산업 능력, 예. 시민들의 또 높은 관심 이런 걸 한번 통합해 보는 방향으로 좀 바꾸면 어떨까. 그러지 않고 뭐 열병식 하듯이 이런 거 좀 이제는 졸업할 때가 됐어요. 네, 뭐 그래도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날 날씨가 그렇죠. 흐려가지고 스텔스 전투기나 아파치 헬기는 뜨지도 못했습니다. 네, 그게 벌써 이제 그런 제한도 있고 거기에다가 뭐 돈 100억 원 들여가지고 이렇게 뭘 뻥뻥 과시하는 예산 논란도 있었어요. 예, 이러고 또 준비하는데 굉장히 고달퍼요.
그 제식 훈련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요. 예, 군대에서도 제일 힘든 게 제식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 선진국 군대에서는 안 하거든요. 네. 예. 그렇게 보여주기로 네. 말 나온 김에 우리 군대도 너무 군대 예절을 강조하잖아요. 관등성명되고. 예. 그런데 이제 병사간에도 관등성명되고 이런 악습은 사라져야 되거든요. 네. 예, 이런 것들은 불필요하고 도대체 간부 식당과 병사 식당이 따로 있는 나라. 밥도 간부와 병사는 같은 겸상을 안 하는. 이것도 한국밖에 없는 문화고. 개선돼야 될 부분이 많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많은 일본군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바꿔주는 거거든요. 네. 이런 걸 바꾸자. 뭔가 바꾸고 새로워지자. 우리도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더 강해진다. 네. 차라리 이런 개념이라면은 올해 굉장히 시민들도 아마 엄청난 호응이 있지 않았을까. 네. 예, 내년부터 좀 참고해 주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이날 시가행진이 있던 날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에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네. 한미동맹 언급하면서 같이 한 말인데 근데 이제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북한 정권 종식이 문제가 아니고 남한 북한 할 거 없이 한반도 전체가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압도적 대응 전략이라고 해서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완전히 북한을 초토화할 수 있을 정도의 다량의 그 화력을 동원해가지고 지휘부를 비롯한 북한의 전략 거점을 완전히 다 쓸어버리는 예. 이런 압도적 대응을 지금 구상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남북한 공멸 파국입니다. 이거는 이겨도 지는 전쟁. 네. 승리가 의미가 없는 전쟁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핵 버튼이 눌리는 순간. 그렇습니다. 그리고 핵을 일단 억제하고 단념시킨다. 이게 이제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인데 그거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적절한 방향 설정 같아 보이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일단 핵 전쟁을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발언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8월에 대통령이 이제 을지 국무회의라든가 이런데 발언을 지금까지 연결시켜 보면 북한은 전쟁 나면 반드시 핵을 사용한다. 일단 가정을 이렇게 깔고 발언을 시작하거든요. 그런 발언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런데 일단 북한이 핵을 가져도 그것을 쓸 수 없는 핵으로 만드는 게 우리의 어떤 그 전략이고 기술이고 지략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야 북한은 핵 쏠 거야. 우리도 압도적으로 쓸어버려.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정치 지도자의 그 어떤 전쟁관이라 그러면은 이거는 저기 우리가 이렇게 번영과 평화를 노리고 있지만 그냥 한순간의 공멸 파국으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전쟁은 남북한 공히 승자가 없는 전쟁이에요. 네. 승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저기 상황에서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 또 헌법에서의 어떤 국민 안위와 국가의 안전을 책임지는 책임자로서의 발언은 한반도는 기필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우리가 네. 반드시 지키겠다는 결의, 그들은 높은 수준의 결의에서 이제 저기 주변 정세를 우리가 한번 주도해서 네. 다시는 전쟁이 없는 그 평화 국가로서의 어떤 대한민국의 그 꿈과 비전을 좀 널리 알리고 네. 그러는 가운데서 내실 있게 국방을 다져서 북한이 핵을 갖고 있대 그 핵을 쓸 수 없는 핵으로 만들고 예. 우리는 한반도에서 핵 없는 한반도 네.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비핵화된 어떤 이런 한반도에서 어떤 평화와 번영의 꿈을 지도자는 제시하고 네. 지금 대통령이 얘기하는 그런 압도적 대응은 군사 지도자 예컨대 국방장관이나 참모총장이나 군사령관이 저기 해야 될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군의 목표는 싸워서 이기는 군입니다. 네. 즉 전승입니다. 네. 그러나 국가의 목표는 전쟁을 억제하는 것. 즉 그 싸워서 이기는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 좀 분리해서 예. 전략을 가야 되지 않을까. 이게 바로 정치 전략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군사 전략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우리는 어떤 정치 전략. 네. 그래서 그 전쟁의 동기를 없애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려되는 것은 뭐냐면 남북한 간에
그 상대방에 대한 원초적 적개심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그러니까요. 상황이거든요. 클라우제비치라는 그 전쟁론에 지피를 한 클라우제비치가 말하기를 전쟁의 3대 요소는 1번이 원초적 적대감이라 그랬어요. 그 부글부글 끓는 증오심. 그다음에 반드시 때리겠다는 어떤 결기. 네. 예,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그 불확실한 상황에 응해서 도박을 감행할 수 있는 용기. 네. 세 번째가 전쟁으로서 얻을 수 있는 확실한 이익. 네.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전쟁이 일어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사실은 그 남북한이 자기 방어적 차원에서 고려할 수가 있다 한다면 예. 일단은 전쟁 의지를 적개심으로 끌어올려서 고양시키는 이런 부분은 나중에 통제하기가 곤란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무모한 전쟁도 하거든요. 지금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냉각시키고 조금 관리 가능한 영역에서 한반도 정세를 이렇게 통찰을 하는 네. 그런 전략가의 풍모, 품격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줬으면 더 좋겠다. 그런데 막 처부수자 뭐 압도적으로 뭐 종식시키자 뭐 발언이 너무 강해요. 지금 수위들이. 이렇게 되나면 북한도 그에 따라 가지고 상응적인 어떤 메시지가 나오면서 핵의 대응을 이제 앞세워 가지고 네. 핵 전쟁의 문턱을 대폭 낮추는 전략으로 나오거든요. 우리가 자꾸 핵 쏜다 이러니까 진짜 쏘겠다는 계획을 내놓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뭐 하는 짓들이에요. 이래서 무슨 득이 있죠. 우리가 지금 한반도에서 생존에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그걸 한번 따져볼 때죠. 네. 그리고 북한의 군사력과 관련해서 북한이 이달 중에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예고를 했는데 앞에 2번 실패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성공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매우 높다고 봅니다. 러시아가 혹시 도움을 줄 수도 있을까요? 바로 그 점인데요. 1차 발사 당시에는 4월이었죠. 1단에서 2단 로켓이 분리될 때 2단 로켓 이상으로 실패했어요. 예. 그래서 그냥 떨어져 버린 거죠.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8월에 발사했을 때는 2단 분리가 성공합니다. 예. 그다음에 3단 분리도 성공한 걸로 돼 있는데 그때부터가 미스테리인데 왜 우주 궤도에 진입이 안 됐을까? 예. 근데 지금도 물론 원인 분석 중에 있겠죠. 그러면은 거의 근접했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저기 우주 궤도에 올라오는 문턱까지 간 거다. 그 기술을 러시아는 갖고 있잖아요. 갖고 있죠. 그러니까 아마도 러시아의 과학자들이 인공위성 발사체나 뭐 탑재체를 직접 제작을 안 해준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 노하우, 일종의 어떤 분석 기법을 제공한다거나 예. 또는 어떤 분석된 거를 갖다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만 해도 북한엔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 한국에 나로를 발사해 준 나라가 러시아죠. 그거를 역설계해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우리가 만들었는데 이 원천 기술은 지금도 러시아제거든요. 예. 순수하게 한국형 발사체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이 된 거잖아요.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액체 연료 로켓을 우리가 러시아에서 받은 걸 역설계한 거거든요. 네. 그게 바로 한국형 발사체예요. 그렇다면 북한에 대해서도 그런 어떤 노하우, 북한의 기술을 보고서 2% 부족한 게 뭐냐. 네. 이렇게 이제 따져나가기 시작하면은 사실은 북한이 이제 그동안에 로켓 발사에 수십 년간 매달려온 이력을 갖고 네. 나름대로 기구와 인력을 갖춘 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의 어떤 그 가성비가 외부 지원의 가성비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네. 10월에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는 초미의 관심이 돼버렸다.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많은데 교수님도 그렇게 보시나요? 예, 이때가 이제 쌍십절인데 그 직전에 그러면 이제 며칠 안 남았거든요. 네, 오늘 10월 3일이니까 예.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주로 그 직전에 먼저 발사를 고려할 것이고, 예. 그다음에 날씨를 봐야 될 것이고, 또 러시아에서 어떤 조언을 들었는지도 또 봐야 될 것이고, 예. 이런 게 이제 그 복합돼 가지고 아마 시기 결정이 되지 않겠느냐. 사실 러시아에서는 그렇게 마구 싸대는 것보다는 조금 더 분석해서 네. 이왕이면 신뢰성 높게 그 로켓 발사를 준비하는 쪽으로 조언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북한이 그런 조언에 따라 가지고
확실한 길로 갈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그러나 어쨌든 뭐 계속 김정은 위원장이 독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 기술을 갖게 된다면 이거 사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미국도 우려했지만 우리나라로서도 우려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사력을 볼 땐 세 개 분야로 보시면 돼요. 예. 눈과 귀, 보고 듣는 거, 네. 센서라 그러는 거죠. 이게 위성 정찰기예요. 예. 표적을 찾아야죠. 두 번째 신경과 혈관, 네. 그 정보를 전달해야 되잖아요. 빨리빨리 전달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 민첩성, 이게 신경과 혈관인데 통신체계, 네. 지휘통신체계고 네. 세 번째가 이 주먹, 펀치력, 네. 이건데 이게 미사일 대포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게 쫙 이어지는 거예요. 눈과 귀로 보고 신경과 혈관으로 전달이 돼서 주먹이 나간다. 네. 이렇게 돼야 신뢰성이 높은 건데 그러니까 북한이 더 일단 몸이 정찰 달았는데. 위성을 이걸 발사하게 되면 일단은 한미일이 동해에서 훈련한다. 다 쳐다보는 거죠. 예, 이런 걸 탐지한다거나 이제 데이터를 확보하겠다. 예. 그러면 갖고 있는 주먹 펀치력이 굉장히 지금 뭐 다량의 어떤 그 전력이 준비돼 있으니까 이게 신뢰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지휘통신망 같은 경우는 북한은 전방이 다 광케이블로 매설돼 있습니다. 예. 그 도청도 안 돼요. 데이터 통신이 가능해요. 지금 전기가 모자라서 못 써먹고 있지만 네. 우리보다 앞서서 광케이블 통신망을 구축한 나라입니다. 북한이. 그럼 정찰위성만 성공을 하면 모든 게 다 지금 연결이 되는 상황. 그걸 일컬어 정찰 타격 복합체라 그러는 건데 예. 이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5대 무기체계 뭐 핵잠수함 뭐 전술 위성 뭐 또 ICBM 이런 것들 고체 연료 얘기하지만은 그건 각각은 얘기하는데 전체를 합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정찰 타격 복합체. 예. 이걸 하나의 북한식 체제로 완전체를 갖춘다. 예. 그런데 정찰 위성은 엄청나게 중요한 전력이죠. 예. 보고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굉장히 그렇게 되면 이 데이터에 힘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 군도 지금 정찰 위성을 2020년대 후반부에나 발사할 예정인데 예. 그러면 남북한 군사 위성 경쟁에서 우리가 지는 겁니다. 북한이 우리보다 앞서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참 또 이 부분도 우려스럽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때 우리가 서둘러서 위성 2발을 발사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더 빨라지는 거죠. 아이고. 그리고 이 부분도 짚어보고 싶어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고도화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최근 명시를 했습니다. 네. 핵무기 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 타격 수단도 다양화하고 실전 배치하겠다. 이 무시무시한 말들. 요거의 의미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예, 작년 9월에 북한의 핵무력 정책법이 통과돼서 이제는 어떤 유사시에 핵을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또 핵 전쟁을 수행하는 임무를 부여하는 데까지는 나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걸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이제 불가역적인 핵 보유국, 말하자면 어떤 핵 강국 이런 걸로 통해 가지고 어떤 강대국 열망을 네. 이제 헌법화시킨다. 핵 억제는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비핵화에 대한 협상은 자꾸 멀어지게 되는 건데 이미 작년에 김여정이 비핵화에 대한 앞으로 협상은 없다고 일찌감치 선언을 해놨기 때문에 당분간 핵을 의제로 하는 이제 대화를 하기가 참 힘들어졌다. 네. 거기에다 헌법에 명기한다는 건 상징이 된다는 건데 네. 이런 건 쉽게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예,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우려할 소식 또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을 최근에 또 위헌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인데 한반도의 긴장이 이것 때문에 또 더 높아지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 나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2020년에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라든가 또 그 이전에 이제 북한이 2번에 걸친 그 남쪽을 향한 어떤 그 사격이 있었는데 다 대북전단과 관련돼 있습니다. 네. 이제 뭐 대북전단 풍선으로 보내면은 그 풍선 맞춘다고 거기다가 총 쏘고. 그다음에 이제 어디서 이렇게 풍선이 자꾸 올라오면 원접 타격한다고 이번에 총 쏘고. 그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러면 또 거예요. 우리는 1초도 기다리지 말고 응사하라고 했고. 이게 지금 우리의 어떤 대한민국 안보의 위기 관리에 있어가지고 사각지대 하나의 어떤 커다란 홀이 생긴 거거든요. 대북전단이 단초가 될까 봐.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벌써 대북전단 살포하는 단체들이
앞으로 통일부 통제 안 받고 우리가 지금 알아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뿌릴 거다. 예. 지금 이렇게 벌써 예고까지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접경 지역 주민들하고 어떡합니까? 굉장히 그 시민단체하고 충돌하거든요. 예. 예, 이랬을 때 이제 경찰력이 또 동원되고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실패하고 날아갔을 때 이때 이제 북한의 반응인데 북한은 코로나도 남측에서 온 전단으로 전염됐다고 믿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단에 대한 일종의 히스테리, 예. 약간의 어떤 그 굉장히 신경질적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그 고조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코로나 방역 국면하고 또 관계가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전혀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거다. 남북한 간에도. 그래서 이럴 때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국민의 안전. 네. 특히 200만 우리 접경 지역 주민들. 네. 또 거기서 이제 우리 군이 이 대북 전단이 살포되면 또 비상사태 돌입이 돼야 되는 거에 따른 어떤 안보의 피로도 증가. 네. 이런 부분들이고 거기에다가 확성기 방송 재개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네, 있는데 얘기가 들립니다. 그럼 북한도 이제 틀어대거든요. 남북한 양쪽에서 틀어대면은 접경 지역은 생지옥이에요. 밤새도록 틀어대요. 거기 어디 사람이 살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네, 어떻게 남북 관계 관련해서 이게 좀 물꼬가 트일 수 있는 지점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그 남북한 간의 합의된 규범들. 뭐 멀게는 정전협정이 있고 가깝게는 남북 군사 합의서가 있고. 근데 지금 뭐 폐기까지 얘기가 또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멀쩡한 합의가 그나마 우리한테 수없이 그 상당한 어떤 그 평화 배당금을 줘왔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서해 그 훈련 금지 구역을 설정해 놓은 덕분에 백령도 연평도의 어민들이 조업 시간이 길어지고 조업 범위가 넓어지고 효과가 분명히 있었는데. 더군다나 올해같이 꽃게 풍년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어디 그 연평도 일대 긴장이 고조됐다. 그러면 일몰 시간 전에 어선 다 철수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그 어선의 조업 범위도 이제 통제가 들어가고. 제한되겠죠. 그래가지고 작전 통제가 들어가면은 어분 그냥 그 반토막 나는 거거든요. 그 틈에 중국 어선이 와서 활개치고 빈틈을. 이래가지고 그 이런 것 때문에 연평도 주민들을 저도 많이 가봤습니다만 2중 3중에 고초를 겪고 아니 이런 명확한 이익이 있는데 왜 군사합의서가 우리한테는 이익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지 난 그 이유를 모르겠네. 지금 신원식 장관 후보자는 이거 우리한테만 불리한 합의서라는 얘기했죠. 거거든요. 아니 눈에 보이는 이익이 저렇게 뻔히 있고 몇 년간 그걸 다 누려왔는데 왜 우리가 손해라는 거예요? 남북이 다 이익이 되고 좋은 점이 있지 왜 없어요? 왜 민생을 생각 안 해서 그래요. 단지 우리 군사력만 갖고 우리가 앞서니까 이런 합의서 필요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더 유리해진다. 이런 발상인데 아니 지금 저기 군대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는. 그러면서 명확한 평화 배당금 즉 그 평화가 확산되는 정확히 그만큼 우리는 누리는 거거든요. 왜 이걸 깰라 그럽니까? 그러게요. 이걸 왜 깨? 멀쩡한데? 끝으로 지금까지 안 깨진 걸? 요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아시안 게임에서 북한 선수단이 이제 우리 기자들이 북한이라고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발끈했습니다. DPR 코리아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요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뭐 북한이라 그랬으니 기분 나쁠 수가 있죠. 저기 우리가 저 베트남 사람들 보고 월남이라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요. 우리가 왜 월남이냐? 베트남 정식 국호가 있는데. 그래요. 국내 베트남 사람들 많잖아요. 뭐 비슷한 이치라고 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괴뢰라고 또 그러니까요. 그걸 또 화면에 괴뢰라고 박아놔서 같은 유엔 회원국끼리 말이요. 아니 우리 뭐 주의 정도 주면 그래 알았어. 뭐 이러면 끝날 일을 가지고 이런 데서까지 그냥 티격태격하는 거 보면 남북 관계가 안 지금 좋은 남북 관계가 티가 너무 많이 납니다. 너무 태가 많이 나요. 평화 공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개건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